지금 5년 전 생각 갖고 투자한다? 리오프닝 가면 화장품이 팔린다? 이런 얘기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5분, 10분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다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피셜을 보게 된다면 큰 콜을 다친다라고 봐요.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실망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큰 줄기에서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매 분기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했고 이런 것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2023년 2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릅니다.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말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었던 거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다양한 신산업들이 1분기를 이끌었다라면 2분기 때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 조선, 엔터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갖고 계신 업종이 왜 여러분들이 샀고 서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그동안 얘기됐었던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셔야 돼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업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때야죠? 실적이 좋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 기업의 뉴스가 아니라 소문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도 소문이죠. 그런데 실적이 딱 나오면 그건 뉴스가 되는 겁니다. 팩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올라가면 이런 거죠. 야, 실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왔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미 선반영됐다. 문제는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했는데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실적이 잘 나왔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실적이 못 나온 기업의 폭탄을 대비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외의 종목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제가 거론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엔터 이거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 몇 개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실적이 잘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플랫폼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별로 지금 실적 기대 안 하고 주가도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잘 나와주면 이게 새롭게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왼손에 있었던 업종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변동성의 위험이 있고 이쪽에서 의외로 하반기에는 개별 종목 단위로 시세를 분출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랑 LG전자 잠정 실적 비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휴대폰 부분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재고가 어떻게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LG전자는 이제 전장 사업이 얼마큼 커졌는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가이던스가 상단이 9천억 이익이었고 하단이 마이너스 8천억이었는데 6천억 정도 이익이 나왔으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과거 대비해서는 초라하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삼성전자를 뭘로 봐야 되죠?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메모리 재고 사이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HBM 등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 수급 논리로 봐야 되느냐, 복잡한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기존 메모리 재고가 얼마큼 소진됐느냐를 보는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의 중요성은 100점 만점 중에 저는 한 60점 정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서로 못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6천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실적 확정이 나오겠죠. 5천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보다는 미래를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라인 투자라든지 다양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LG전자는 전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LG전자 전장을 말씀드렸는데 얼마만큼 1분기 대비해서 확장세를 보였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확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LG전자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 업종별 관전 포인트 더 살펴보면 2차 전지는 어떤가요? 2차 전지를 과연 지금 당장 실적을 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실적은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저는 둘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셀이고요, 하나는 소재입니다. 크게 나눴을 때 셀과 소재인데, 셀은 이번 실적이 잘 나와줘야 돼요. 지금 이제 뭐 테슬라의 판매량 급증이라든지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량을 늘렸건 어찌됐건 그거는 셀과 소재하기엔 상관없어요. 그건 테슬라의 문제예요. 셀은 그러면 Q가 늘어났어야 돼요. 거기서 점유율을 어떻게 나타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소재는 실적이 조금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소재는 우리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종목에 따라 밸류를 땡겨왔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는 거죠. 먼 미래에 꽃밭이 있다라고 2차전지 소재를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자갈밭도 나오고 진흙밭도 나오고 돌뿌리도 나올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못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저는 생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미래를 보신다라면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 흔들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모든 주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미래에 대한 뷰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게 쌓이고 쌓여야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적 관찰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번 2분기 때 흔들린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그거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과의 괴리가 확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은 이익이 나도 투자에 따른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영업이익까지는 매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는 이자 비용이 있거든요.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만 살아있다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분류해서 보시면 2차 전지는 셀은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 주가가 유지가 되고 소재는 조금 못 나와도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자, 반도체는 지금 어떤가요, 그러면? 반도체도 대장주와 소부장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겠죠. 대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역시 D램 재고를 어떻게 조금 소진하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현금 흐름을 하고 운전 자본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하반기 때 좀 나아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5월달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좀 개선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나아진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둘 다 우리가 HBM이라든지 GPU와 관련된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랜드 플래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지향형 반도체를 만든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실적이 못 나와도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실적이 지금 이제 좀 저는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소재 중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이 후공정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후공정에서 성능이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후공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 GPU를 구동하기 위해서 HBM이 필요하고 HBM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후공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후공정 주식들이 되는데, 이것들이 생각만큼 실적이 안 나와준다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후공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퍼포먼스를 많이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계산법이 복잡하거든요. 따라서 2차전지 소재는 미래를 보지만 이게 밸류를 얼마만큼 쳐줘야 되느냐 논쟁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공정이 실적에 따라서 조금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만약 반도체 이제 투자한다면 좀 대장주 아니면 뭐 소부장 어디 쪽이 좀 투자하기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뭐 소재주, 소부장들이 올라왔었다라면 결국 이제 대장주들의 향배에 따라서 소부장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원래 묵직했었던 주식이 지금 너무 급하게 좀 올라온 면도 있거든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익을 좀 확정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챗GPT의 가입자가 뭐 조금 감소했다 이거보다는 챗GPT는 인공지능 분야의 정말 작은 분야일 뿐이에요. 챗GPT는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 GPU는 여전히 줄 서서 사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단순하게 챗GPT 하나만 보셔서는 안 돼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공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만한
그러한 주식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어떤가요?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조금 셈법이 이제부터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날 거이기 때문에 전체 Q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퍼포먼스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 Q를 가지고 자동차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점유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미국에선 점유율이 10%가 넘었죠. 유럽에서는 거의 뭐 10%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는 향배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소부장도 뭐 경량화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살아있을 때만 움직인다라는 것들이죠. 자동차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폈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죠. 그리고 이제 BYD와의 관계에서 중국에서 서로 간의 가격을 더 이상 인하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합입니다. 그런데 이건 서로가 살기 위한 고육책이죠.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건가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은 둘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가격 경쟁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들도 더 이상의 출혈을 하지 않은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라면 그만큼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읽어내신다라면 자동차는 우리가 중요한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기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자, 조선 섹터는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유일하게 흑자를 못 낸 업체거든요. 그게 이제 2분기 때 어떻게 퍼포먼스를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2분기 때 흑자가 이제 다른 데들은 1분기부터 흑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2분기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 규모가 퀀텀 점프를 해야 돼요. 자, 뭐냐면 조선주는 수주잔고도 중요하고 신주성과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반영이 돼야죠. 떡볶이를 100만 원어치 팔다가 200만 원어치 팔았는데 밀가루가 3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익이 나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떡볶이 1인분에 1,000원씩 팔던 거 1,200원에 판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근데 밀가루가 더 올라갔어. 그럼 이익이 나나요? 안 나는 거예요. 조선업종이 지금 당면한 게 그거예요. 막대한 수주잔고 있고 신주성가가 올라가도 후판 가격 말고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고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건 이익을 내줘야 돼요. 이익을 내주는데 이익을 내준 다음에 퍼포먼스가 J커브를 그려야 돼요. 그런 걸 봐야 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그동안의 이익에 대한 어떤 것들을 땡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이 숨어있는 정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에요. 이번 2분기 실적에 따라서 더 가느냐 마느냐. 이익이 난다 그래도 이익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조금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터사는 저는 올해 실적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다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오히려 실적이 크게 못 늘어나면 변동성 커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소속 가수들의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워낙 그 상반기 때 많이 그 이익에 대한 걸 땡겨왔잖아요. 올해 이제 리오프닝 여러 가지 땡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떤 뭐 새로운 기획을 한다라든지 일본에서 기획을 한다라면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좀 악화될 수 있지만 엔터는 큰 자금보다는 적은 자금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그냥 조금 깔아가시는 방법으로 밀릴 때마다 산 접근 방법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냐. 정말 이익과 엔터주는 이익으로도 움직이지만 퍼포먼스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김 작가님이 새로 노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김 작가 TV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노래가 흥행하느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이런 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엔터는 어쨌든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실적을 땡겨온 주식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는요?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 둘을 나눠야죠. 뭐 대형 화장품과 우리가 이제 색조, 중소형 화장품을 나눠야 되는데 대형 화장품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탈중국을 해서 다양한 나라로 가고 있지만 그런 표현을 누가 하더라고요. 항공모함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큰 바다에서 서서히 돌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 소형 어선과 똑같아요. 정말 막말로 확 돌려면 확 돌릴 수도 있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주식들은 현재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고 나머지 화장품들은 또 뭐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실적을 땡겨온 거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몇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우리가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강력히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밀가루사를 좀 압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소비주들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비주들이 원래 지금 이익을 막대하게 구가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이익을 조금 구가 못해. 우리들한테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이익을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좀 매력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플랫폼 섹터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고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리 플랫폼 업체들이 오히려 퍼포먼스를 더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한 모멘텀, 그러니까 뚜렷한 모멘텀은 제가 김작가 TV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뭘로 이익을 크게 낼래라는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민감주는 좀 어떤가요? 경기 민감주는 말 그대로 이제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죠. 화학 철강인데 경기 민감주가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경기 민감주를 봤지만 그 근저에는 우리나라 경기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 세계 경기 한 축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중국과의 동전상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랜 시간 동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한 가지 오해는 PBR이 낮아졌다라는 건데 PBR 같은 경우 1930년대 개념이고요. 이게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죠.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데 자산이 높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조금 퍼포먼스를 보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섹터 점검했는데 좀 종합적인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의견 주신다면?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대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 뭐 조선, 엔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줘야 돼요. 잘 나오지 못한다라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플랫폼이라든지 경기 민감 소비주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짧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한 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짧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 된다라면 진짜 그건 턴어라운드 하는 거고 짧게 움직일 때 치고 빠지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항상 주식시장은 보면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데 새로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주도 섹터가 강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 화장품, 엔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그들 내에서만 순환매를 돌아요. 굉장히 강한 수급을 또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게 하반기 때 어떻게 지속이 될까라는 건데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그래도 별 부담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유튜브 효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나름대로 현재 수준에서 더 뻗느냐 안 뻗느냐 현재 지금 지수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건 상태에서도 크게 조정을 안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좀 늘었어요.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좀 갚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좀 늘었고 여기에 주식과 채권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와요. 주도는 결국 외국인들이 하겠지만 밀리는 걸 방지하겠죠. 나름대로. 더군다나 우리가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밀리면 사야 된다라는 확증 편향이 생겼기 때문에 하방은 좀 경직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증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는 좀 쉬어가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한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로 좀 쉬어줘야 우리가 이제 설악산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다리에 쥐나죠. 적당히 올라가다가 몇 번을 쉬어줘야만 건강하게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되겠죠. 7월 중순서부터 발표되는 2분기 실적에 따라서 힘을 더 얻는 놈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힘이 탈락되는 놈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업종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저는 높다. 여기서 못 올라가는 업종들,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철저히 소외당했고 수급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수급이 안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되는 놈들 중에서 계속해서 하반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럼 그와 같은 장에서는 좀 우리가 어떤 주식 하반기 때는 좀 눈여겨서 사거나 해야 될까요? 지금 사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30-40% 수익을 낼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 묻어둔다라는 개념보다는 짧게 방망이를 짧게 끊어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상반기 때는 끊어쳤던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못 내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샀는데 얼마 먹고 팔았는데 더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항상 제가 주식시장에 오랜 경험들을 보면 자꾸 끊어치다 보면 내가 좋은 주식을 봤는데 끊어쳤다. 이제 좀 밀리면 나는 확 사갖고 묻어둘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반기 때는 좀 끊어치셔야 될 것 같아요. 끊어치는 것들이 오히려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방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저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보거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권 책을 추천드린다면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같은 경우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 있죠. 이것도 인공지능이고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챗GPT 하나로만 끝난다는 건 아닌 산업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 구글이 인공지능 챗GPT와 관련해서 100억 달러 투자했죠. 아마존이 1억 달러 투자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들이 투자를 늘어가는 거예요. 100억 달러 했고 1억 달러 했으니까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투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것들 지금 이제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인데 이들의 변동성을 잘 이용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다 치고 엔터라든지 자동차, 화장품도 조금 밀리면 저가 매수세가 강한 업종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끊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그래도 좀 상반기 때 좀 강한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주식, 뭐 저평가대 분야는 혹시 있을까요? 그거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싸고 저평가된 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저는 유튜브도 하나의 인공지능화 됐다라고 봐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은 뭐죠?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 정말 이 잡듯이 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전문가분들도 과거에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나만 했다라면 나름대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종목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AI 하면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미국의 테크주들, 뭐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뭐 테슬라 등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테크주들과 우리나라의 테크주들은 좀 다르죠. 계속해서 이들의 특징은 글로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플랫폼들과 성장주들의 한계는 일단 국내용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M&A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양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책을 보면 그렇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과거 스타트업들을 인수했던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다 있다라고 봐요.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여기 이제 뭐 심지어 인텔까지. 인텔이 이제 CPU만 집중하다가 이제 파운드리로 진출하기 위해서 드디어 유럽으로 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지금 효과를 안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무서운 거죠. 이런 저력들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저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면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도 있죠. 이제 사고를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과거처럼 미국의 엔비디아가 가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간다. 이런 도식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가니까 왜 삼성전자가 가지? 다른 데는 HBM 안 하나? 다른 데는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이제는 사고를 좀 확장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다 올랐지만 이제부터는 셈법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보게 된다면 아마존 그리고 이제 메타가 그동안에 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메타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요즘에 됐다. 뜨거운 이슈가 있죠. 예. 새로운 그 스레드였나요? 이게 스레드와 챗GPT의 차이점은 그거죠. 챗GPT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운받아서 써보는 거죠. 스레드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스레드를 쓰신다면 저도 스레드를 써야죠. 이 플랫폼이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저는 카톡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김 작가님이 스레드로 갔는데 저 혼자 카톡을 쓴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서로 간의 상호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깔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모이면서 자 이제 스레드로 간다. 얘들아 이제 스레드 깔아라 그러면 하루에 10명이 다운로드 받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메타도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구글도 현재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이 세 가지 종목이 아니겠나. 자, 최근에 미국 수출은 늘고 중국 수출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수출에서 그렇다면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거 뭔가 있을까요? 글로벌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미중은 싸우고 있죠. 미중은 싸우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2022년 역대 가장 많은 교역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앨런 장관이 최근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앨런 장관 같은 경우 중국에 좀 우호적이에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이다라고 발언했죠. 떨어질 수 없죠.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은 디리스킹이다라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이지 중국과 떨어질 생각은 없다라는 게 그런 걸 잘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제품들의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거차오라는 그런 그들의 하나의 정서가 있습니다. 자국 제품을 쓴다라는 개념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몇몇 방송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더 이상 못 버틴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을 안 쓴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 철강화학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부터 수입을 좀 많이 해와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부터 수입을 더 이상 안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역 적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 수출은 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과 철강 제품이 안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화학과 철강 제품 수출이 늘었어요. 그럼 뭐죠? 자체적으로 소화해낸다라는 거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중국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좀 늘어나고 있고 자꾸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빨리 깨셔야 돼요. 정말 단순하게 과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5년 전 생각 갖고 투자한다? 리오프닝하면 화장품이 팔린다? 이런 얘기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만 정말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해서 그런 주식들을 갖고 있으면 5분, 10분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다 나옵니다. 5분, 10분 인터넷 검색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내 피셜로 보게 된다면 큰 콜을 다친다라고 봐요. 그러한 글로벌 역학관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수입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2000년 소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관계와 동남아, 미국과의 관계, 이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꼭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그럼 투자 포인트와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어찌됐건 올 상반기 때는 주시장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보면 명암이 있죠. 우리가 이제 2000년지가 굉장히 에코프로 중심으로 많이 올랐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 고점에서 조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막대하게 상반기, 그러니까 1, 2월 달에 올라갔던 주식들이 50% 이상 반토막 난 주식들이 허다하죠.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명암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뭐 2차전지와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지, 이제 반도체에 대한 하드웨어들이지, 그걸 좀 시간을 좀 앞당기면 그때 당시엔 그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낼 걸로 봤지만 하반기 때 가면 분명히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업종들 중에 조금 불편하게 업종이나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항상 변하는 거고요.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읽으려면 너무 미시적으로 이 종목 올라가야 돼? 이 종목이 왜 올라가? 라는 부분들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2차전지나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뭐 얘기를 하더라라면 여러분이 지금 뒤늦게 아신 거예요. 지금 2차전지와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먼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기 때문에 신기해 보일 뿐이지 그분들이 이미 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어려워져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려운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구나. 오히려 남들이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선도적인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좀 쉬운 구간이었다라면 이제는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 안 어려우면 다행이죠. 안 어려우면 다행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비가 온다라는 것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딱 봤는데 날씨가 맑다? 우산 안 들고 가잖아요. 근데 장마철에는 비가 안 와도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나 한번 검색해보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장마철이니까 한 번은 검색해봐야죠. 지금도 장마철인데 지금 이 순간 비 안 오고 있는 거죠? 비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비가 올 수 있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 대비를 하시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굵직굵직한 것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마음가짐 자체를 이제는 돌다리였다라면,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반기 때 몇몇 분들이 그랬어요.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지수가 종목이랑 상관없다. 지수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지수 관련주의다 보니까 지수를 별로 신경 안 써도 종목만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7월 중순에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제 못 뻗어주잖아요. 올라가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올라가던 종목들을 쫙 갖고 있었던 분들이 지수가 자 여기서 계속 못 뻗네.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이익을 한번 확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세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한 흐름들로 놓고 보면 하반기 때는 장마철에 우산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장마처럼 비 계속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실 필요는 없다. 적절성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는 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